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기는커녕 내전이 발생하게 생겼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한 것은 지금 총리인 네타냐후 총리가 워낙 강경파인데, 이 총리가 자신의 어떤 그 방탄법을 지금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인 규모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가 T-54, T-55 같은 1940년대, 50년대에 생산된 전차들을 현장에 지금 집어넣고 있는데,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정말 참 러시아 처량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이 최신의 항공모함인 존 F 케네디 항모 인수 일정을 1년 연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소식에서부터 영국이 미국의 무인 정찰기 격추 이후 이 정찰기에 전투기 호위를 붙여서 흑해를 초기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해군이 당초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 2번함 존 F 케네디의 인수 일정을 1년 연기한다는 소식입니다. 건조기간 중 새로 개발된 신규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는데, 각각 1975년과 1977년에 주역해 핵연료 교체 주기를 넘긴 니미츠함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함의 퇴역이 더 늦춰질 것 같습니다. 파워팩 조달 실패로 10년 넘게 양산되지 못하고 있던 튀르키예의 차세대 전차 알타이 전차의 선행 양산 시제품이 출고됐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산 파워팩을 장착하고 양산이 시작되는데, 튀르키예는 자국산 인도가 안정화되는 대로 유럽 시장 수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K2 전차와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군부 쿠데타 모의 사건 이후 발생한 방공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과 나토의 반대를 무릅쓰고 러시아제 S-400 방공 시스템을 도입했던 튀르키예가 S-400의 조기 퇴역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자국산 사이퍼 미사일로 S-400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 때문인데요. 튀르키예가 S-400을 정리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호주 생산 복서 장갑차 역수입 가능성을 언급했던 독일이 수입 규모를 100대 정도로 정하고 호주 정부와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조만간 발표가 있을 호주 육군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을 염두에 둔 조치 같은데, 우리 정부 당국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러시아 전투기의 미 무인 정찰기 격추 사건 이후 나토가 흑해 상공에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띄우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이 흑해 공역과 루마니아 영공 일대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RC-135 정찰기에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2대를 호위기로 붙여 정찰 자산에 대한 보호 강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럴드 포드급 항모 2번함인데, 이게 24년 취역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것도 1년 연기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니미츠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니미츠 항공모함이 참 교묘하게도 우리나라에 공교롭게도 들어왔는데, 이게 이번 이 아시아 태평양 임무가 원래는 마지막 임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번 임무를 마치고 연말에는 이제 퇴역을 한다, 이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존 F 케네디 항모가 1년 늦춰지면서 니미츠의 퇴역이 25년까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알아보니까 이번 작전이 마지막 작전이 아니다라는 답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 원자로 같은 경우도 한 20년에 한 번씩 오버홀을 해줘야 되는데, 이 니미츠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원자로 교체를 했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2005년도에 원자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미츠는 지금 원자로가 거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고,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같은 경우는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케네디 항모 인수를 1년 늦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니미츠 승조원들은 제법
좀 안 좋은 소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안정적으로 더 성능 좋은 항모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튀르키예가 우리 K2 전차 기술을 사가서 자국산 알타이 전차를 이렇게 만들었죠. 알타이 전차는 우리 K2 전차보다 덩치가 훨씬 더 큽니다. 보기륜도 한 개 더 많고요. 7개. 그래서 무게도 한 5톤 이상 더 무거워요. 그런데 우리 K2 전차가 지금 이 55톤 상황에서 순발력이 안 나와가지고 ROC를 못 채워서 계속 이 파워팩이 미뤄졌었는데, 그 파워팩을 사가서 5톤 더 무겁게, 또한 양산형은 더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무거운 걸 도대체 어떻게 잘 끌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제 출고를 했고, 우크라이나하고 협력을 통해서 전차 엔진 국산화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그래서 자기네들 일단 급한 전차 세팅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수출에 나서겠다. 중동, 동유럽 이런 쪽으로 수출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우리 K2 전차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다. 사실은 뭐 독일 레오파르트 2 A7 전차 같은 경우는 성능이나 가격 면에 있어서는 우리 K2 전차의 상대가 안 되지만, 정치적 능력, 외교적 능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서 판매가 되는 전차이지만, 이런 식으로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우리 K2와 직접적으로 경쟁이 되는 전차가 등장한다면 조금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파워팩을 안 판다, 안 팔면 좀 이따가 또 뭐 다른 거 대안을 마련하겠죠. 자, 튀르키예가 S400 정말 뭐 참 황당한 그런 선택을 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정말 뭐 대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국산 미사일, 이 사이퍼라고 하는 이 미사일입니다. 이게 튀르키예판 S400 플러스, 그러니까 S400보다 더 낫다. 뭐 자체 상세적인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어쨌든 S400보다 더 낫다라고 튀르키예 전문가들이 국뽕 섞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굳이 뭐 S400 살 필요 없죠. S400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 자기 국산들이. 그래서 이거 만들고 S400 있는 거 조기 투약하고 미국하고 관계 개선하자. 그리고 F-35 도입하자. 이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타당한 주장 같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복스 장갑차. 엄청나게 비싼 장갑차인데 라인메탈에서 만드는데, 라인메탈이 지금 생산 라인 다 접고 해가지고 지금 뭐 자체적으로 능력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독일이 우리 한 3,400대 필요한데 그중에 한 100대를, 원래 3,400대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줄어서 지금 100대 됐어요. 100대를 호주 니네들이 지금 우리 거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서 라이센스 생산된 그걸 우리가 역수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지금 독일의 링스 보병 전투장갑차, 그리고 우리 한국의 레드백 보병 전투장갑차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좀 큰일 났다. 이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우리 한국의 AS-21 레드백이 안 되겠다, 안 될 확률이 커졌다라고 저는 지금 보는데, 그게 바로 이 복서를 절충교육도 아닌 것이 절충교육처럼, 야, 이거 100대 사줄 테니까 니들도 우리 거 사. 한국은 사주는 거 없잖아. 이렇게 지금 확 협상에 들어가니 호주가 솔깃할 가능성이 아주 큰데, 야, 호주에서 우리 레드백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의 MQ-9 리퍼가 수-27의 공세적인 비행에 휘말려서 추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도 RC-135 리벳 조인트 감청 정찰기 흑해에 투입하는데, 야, 이거 러시아 나타나서 또 그러면 어떡하냐 해서 영국 공군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2대가 이제 이 리벳 조인트를 호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리벳 조인트 호위하는 호위기가 이제 붙었는데, 러시아가 또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도발하면 미사일 날아가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보기 바랍니다. 유로파이터하고 수호이-30 또는 수호이-27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유로파이터 이길 것 같은데 기대가 살짝 되기는 합니다. 자, 이런 소식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이른바 네타냐후 방탄법으로 촉발된 사회적 혼란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내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에서 대규모 복무 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른바 네타냐후 방탄법으로 불리는 집권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군으로 옮겨붙기 시작했으며 각지에서 복무 거부 선언이 속출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현지 매체들이 3월 26일 보도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군의 복무 거부 선언 릴레이는 육군과 해군, 공군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F-15I 전투기를 조종하는 공군 제69비행대 소속 전투조종사 전원이 복무 거부를 선언한 데 이어 공군의 전투조종사 복무 거부 선언자 숫자는 지난 주말 기준으로 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복무 거부는 현역 육군 부대는 물론 예비군 부대에서도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는데요. 상비군의 최정예 부대 중 하나인 제993 나할 보병여단에서도 집단 복무 거부 선언이 발생하는 등 이스라엘 전역이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뇌물수수 혐의로 오랫동안 수사를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3월 24일 집권 리쿠드당과 연정 정당들을 규합해 정부 조직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은 현직 총리가 사기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총리직에서 끌어내릴 수 없도록 총리의 권력을 강화하고 검찰과 사법부의 힘을 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의회에서 찬성 61표, 반대 47표로 통과되면서 대법원이 총리를 탄핵 판결할 수 있는 권리, 검찰이 총리 직무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이 내전 발발 가능성을 경고할 정도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이러다가 정말 이스라엘에서 좌우 정치 세력이 충돌하는 내전이 발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강경파죠. 네타냐후 총리 14년 동안 집권했는데 이 반대파에서 이 네타냐후 총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은 120석의 의석인데 그 중에서 뭐 한 30여 석 가지고 있는 일당입니다. 그 과반당은 아니고 그래서 한 3개, 4개 당과 연합해서 연정을 해서 이제 총리가 돼 있는데 14년 동안 계속 이제 집권을 했죠. 그래서 야당에서 생각한 게 이 사람은 뭐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는 사회 악이야. 노동조합은 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쳐야지 정치 세력화되고 또 다른 이념이 들어가고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동조합은 이건 사회 악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아주 강경한 대처리즘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처가 영국 병을 치료하자 해서 이제 노조 안 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주자.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노조, 친기업 이제 이런 성향을 계속 보여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 그래 너 기업 좋아하니까 기업에서 받아먹은 거 많지. 이렇게 해서 모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소가 되었어요. 기소가 되어서 기소가 되다 보니까 총리가 실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각이 된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해보니까 뇌물 받은 정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죄 판결을 받고 다시 또 복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 좌파 이것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마치 있는 것처럼 해서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있어야 이제 또 나 아니면 안 돼. 이제 이게 또 강한 것 같아요. 내가 있어야 저 이란 지금 핵 개발해서 좀 문제인데 저 지금 때려 부수고 우리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도 라비라고 하는 그 유대교 성직자들 있지요. 뭐 그런 사람들 통해서 그런 사람들 또 사회적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것들 여튼 그런 거 안 돼. 다 노동하고 돈 벌어야 되고 이제 뭐 이런 쪽으로 하니까 이제 그런 종교, 노동, 그리고 피시주의 야당 이런 게 이제 뭉쳐가지고 다시 나를 공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이스라엘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 자들이 법원과 검찰층을 움직여서 나를 또 탄핵하면 우리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세상에 이런 법을 정말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는 이스라엘을 위한 취지이라 하더라도 이건 뭐 명백하게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반한다라고 판단할 소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이들 위주로 들고 일어난 겁니다.
U-19 비행대인데요. 여기는 F-15를 운영하는 비행단인데 여기 조종사 전원. 그래서 지금 현역 조종사 200명이 나는 안 하겠다, 복무 못 하겠다, 이런 사람 밑에서 못 하겠다. 최정예 보병이다 해도 700명이 우리는 못 하겠다. 또 이제 여기도 여당 편을 드는 조종사도 군인도 있을 것이고 야당 편도 있을 것이고 뭐 정치적으로는 또 갈리니까 그렇게 해서 야당 편 드는 군인들은 나 복무 못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나서는 겁니다. 희한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란은 완전히 그냥 땡큐 하면서 휘파람을 불고 있겠죠. 언제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를 폭격하러 올까? 전전긍긍하고 있던 차에 이스라엘 스스로 지금 저렇게 되니까 이야 이게 어떤 공작에 의한 소산인지 그건 알 수 없으나 그렇지만은 방탄법을 만든 건 본인이 결정한 일이니까 이것도 타인의 공작이다 라고 하기엔 또 뭐하고 아무튼 이상한 방향으로 중동 정세가 움직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전 경고한 대통령은 또 노동당입니다. 좌파죠. 두 번째 소식 들어갑니다. 러시아입니다. 최근 70년 넘은 T-54 전차와 T-55 전차를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던 러시아군이 이 전차를 전차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일선에 복귀시켰다는 정보가 러시아군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러시아군 T-54, T-55 전차는 우크라이나 전차와의 대전차 전투를 위해 복귀한 것이 아니라 이동식 포대로 활용하기 위해 복귀한 것이라고 복수의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3월 26일 리포트했습니다. 이 소식통들은 T-54, T-55 전차 복귀 작업에 관여한 러시아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러시아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구식 전차들을 복원해 일선에 복귀시킨 것은 이 전차를 보병 지원용 돌격포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들은 어떻게든 바흐무트를 점령해야 하는 러시아군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포병 전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다는 것이라며 러시아는 포탄 부족 문제도 심각하지만 포탄을 쏠 수 있는 화포 자체가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54, T-55 전차는 활강포를 사용하는 T-62 이후 세대의 전차들과는 달리 100mm 강선포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직사는 물론 곡사 사격도 가능해 최대 14km까지 포탄을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물론 이 전차에 탑재된 D10 계열 전차포는 대전차포로 개발된 물건이기 때문에 곡사 사격 시 정밀도나 위력은 매우 떨어질 것이라면서도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정밀도나 위력이 떨어지는 포병 지원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T-54와 T-55를 일선에 복귀시킨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에는 100mm 전차포에서 발사할 수 있는 포탄의 종류에는 일반 곡사포와 같이 파편 효과를 낼 수 있는 고폭탄이 없다는 점, 그리고 T-54와 T-55의 포신은 낡을 대로 낡아 곡사로 사격할 경우 명중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개전초 하루 7, 8만 발의 포탄을 쏟아붓던 러시아가 어쩌다가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T-54 전차 이거 뭐 스쳐도 그냥 박살이 나는데 이걸 왜 가지고 오나 라고 했는데 결국 그 내용이 밝혀진 겁니다. 포병이 없으니까, 포가 없으니까 지금 뭐 D1 포까지 쓰고 있는 이 마당이니까 76mm 2차 대전 초창기에 썼던 그런 포죠. 스탈린그라드 전투 때 썼던 그거 가지고 지금 끌고 와서 박물관에서 끌고 와서 지금 쓰는 상황이니까 아유 이 정도면 양호하다. 이런 게 되는 거죠. 돌격포 2차 대전 때 뭐 4호 돌격포, 5호 돌격포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차 차대에다가 포탑 없이 그냥 포만 꽂아놓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게 지금 이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강선포다 보니까 조금 더 멀리 날아가더라도 이 강선으로 인해서 이제 회전을 하니까 이 명중률이 좀 더 좋다라는 건데 좋으면 또 뭐합니까? 좋아봐야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일반 야포의 포탄은 폭발을 하면서 파편이 비산하는 그 파편이 많이 생기도록 설계화된 외피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전차포는 상대 전차를 격파하기 위해서 포갑이 전면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메탈 제트를 전면으로 뿜어내는 겁니다. 날타는 이제 철갑탄은 그냥 뭐 쇳덩이 그냥 꽂아버리는 거고 운동 에너지로. 이 고폭탄은 대전차 고폭탄이라고 하죠. 대탄. 그건 전면으로 메탈 제트를 뿜어내는 건데 이 메탈 제트 뿜어내면서 이 파편 뭐 효과가 뭐 크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설계가 된 게 아닌데 터져버리면은
메탈 제트가 앞으로 쫙 나가는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이 터지는 효과도 파편도 뭐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격포로 사용한다 해도 대전차 돌격포라면 몰라도 이게 뭐 보병 입마살상용으로 많이 쓴다? 파편 효과가 너무나 적다. 그리고 워낙 오래된 포신이다 보니까 이게 정확도 훨씬 더 떨어지겠죠. 맞지도 않은 데다가 맞아봐야 파편도 거의 없고 이런 걸 그래도 쓰겠다. 없는 것보다는 낫다. 정말 참 처절한 러시아가 되어버렸는데요. 자, 이런 상황. 이제 우크라이나는 여기저기서 자주포 155mm 다량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자기네들도 부품 공급받아서 계속 포를 생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러시아는 부품이 공급이 안 되니까 포든 장갑차든 전차든 생산이 추가로 안 되고 이 상황에 이런 박물관용 전차, 공원용, 안보공원용 전차까지 가지고 와서 돌격포로 쓴다. 야, 참 이거 조종하는 군인은 무슨 죄인가요? 이런 상황이 러시아 알려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대반격할 텐데 이런 돌격포로 뭐 하겠는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